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입구에 서서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에서 땀이 흥건히 흘러내리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반들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어지럽게 반사되어 눈이 부셨지만 저는 그저 앞만 보고 꼿꼿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을 입어해진 남색 점퍼에 낡을 대로 낡은 운동화 차림, 시장 좌판에 제 모습 그대로였죠. 그게 바로 평생을 살아온 저였으니까요. 단상 위에는 제 며느리였다고 제가 어리석게 믿었던 그 여자,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새하얀 투피스에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있더군요. 모여 앉은 투자자라는 사람들에게 저축은행 부실, 채권을 싼값에 매입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라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참석자들은 윤서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제게서 악착같이 빼앗아간 돈으로 저런 눈부신 옷을 사입고 저렇게 번듯한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끌어모은 제 피 같은 돈으로요. 아들 학비 대고 장가 보내고도 남아 제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작은 상가 건물 한 채,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것을 윤서아는 그렇게 한순간에 삼켜버렸던 겁니다.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가자 이내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하나둘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남루한 옷차림이 얼마나 기이하고 이질적으로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도 상관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차례였으니까요. 마침내 단상 위의 윤서아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토록 우아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급기야 마이크를 쥔 손에서 힘이 풀려 삐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연회장을 갈랐죠.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 준비해온 USB를 꺼내 스크린 옆 노트북에 망설임 없이 꽂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클릭 한 번에 대형 화면에 파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윤서아가 저한테 거짓말하며 돈을 뜯어낸 녹취록을 시작으로 상가 건물을 몰래 팔아치운 위조 서류들과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 대포통장 거래 내역까지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참석자들 눈앞에 남김없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웅성거림으로 시작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스크린을 찍어대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들이 투자하려던 회사가 한낱 사기꾼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윤서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그 여자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윤서아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죠. 내가 그토록 꿈꾸던 그 화려한 세상,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준 신기루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 윤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게 똑똑히 보였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기나긴 복수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던 제가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되찾는 순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제 인생을 되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 서슬 퍼런 복수의 무대 위에 서기까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회색제처럼 쌓인 절망 위에 쏟아부어야 했는지는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한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후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처절한 기록이니까요.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만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던 그 시절에 저는 제 인생이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좌판에 싱싱한 생선을 곱게 펼쳐놓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고된 일이 조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일이 있었기에 홀몸으로 아들을 번듯하게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며, 그 아들 민준이가 저렇게 고운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더는 시리지 않을 만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오르던 5년째 되던 해였을 겁니다. 시장에서 푼푼히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샀을 때의 그 벅찬 뿌듯함이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처음 받아들고 남편의 낡은 사진 앞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하염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밤새 흐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건물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가 200만 원 남짓되었는데 시장에서 버는 돈에 그 돈이 더해지니 빠듯했던 살림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금쪽 같은 아들 내외에게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들 민준이가 번듯한 회사에 다니면서도 버는 족족 빠져나가는 서울살이가 얼마나 팍팍할지 눈에 선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는 했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다고 늘 말해왔기에 저는 매달 100만 원씩을 아이들 통장에 넣어주며 그저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 상가 건물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하나둘 불이 켜지는 간판들을 올려다보았어요. 1층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식집이었고 2층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학원이었으며 3층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저마다의 삶이 깃든 저 불빛들이 모두 제 건물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던 그때였습니다. 평생 남의 집 새빵을 전전하고 시장 좌판 하나의 의지에 살다가 이제는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문득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바로 그 순간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는데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녁은 드셨냐고 존댓말로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어쩐지 그날따라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더니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다며 내일 꼭 찾아뵙겠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그저 아들 내외가 저를 자주 찾아준다는 사실이 기뻐서 어서 오라고 반갑게 대답했죠.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더니 거실에 앉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채근하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 시아버님 제사에 쓰던 제기를 실수로 깨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백자제기 세트였다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며느리를 보자니 제 마음이 오히려 짠해지더군요. 저는 그깟 그릇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하냐며 괜찮다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며 기어코 똑같은 것으로 새로 사서 드리고 싶다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요즘 장인이 만든 백자제기 세트가 워낙 비싸서 제대로 된 걸 사려면 300만 원은 좋게 있어야 한다더군요. 당장 그만한 목돈이 없으니 잠시만 빌려주실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그 지극한 효심이 어찌나 기특하고 예뻐 보이던지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아야, 천천히 갚아도 되고 정 힘들면 안 갚아도 된다고. 어차피 내 돈이 다 너희들 돈이 될 텐데. 뭘 그러냐며 넉넉한 마음으로 웃어 보였죠. 며느리는 제 말에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다며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만치 앞에서 며느리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도 아주 비싸 보이는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건 누가 봐도 값비싼 새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시장 앞 백화점에서 언젠가 본 적 있는 상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때 무심코 봤던 가격표가 400만 원이 훌쩍 넘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어지럽게 엉클어졌습니다. 제게서 제기를 산다며 300만 원을 빌려간 것이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4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샀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대놓고 물어보기가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저 반갑게 인사만 건네고 지나쳤죠. 저를 발견한 며느리도 순간 움찔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낮에 보았던 그 반짝이던 명품 가방이 아른거리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제기를 산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가서 자기 가방을 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는 내가 나쁜 시어머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본 가방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그게 새로 산 것이냐고 넌지시 묻자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하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게 새 것은 맞지만 명품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품이라고. 요즘은 워낙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진짜와 구별이 거의 안 된다면서요. 오히려 어머니께 돈을 빌린 것이 너무 죄송해서 자기라도 아껴서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일부러 싼 가품을 산 것이라며 제게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정말이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생각해서 검소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건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 보는 눈까지 흐려지고 공연한 의심만 많아지는가 보다 싶어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싸늘하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때문에 서아가 오늘 많이 속상해했다고, 엄마가 자꾸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울었다면서요. 서아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못 믿어주시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깟 가방 하나 정도는 자기가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제가 의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검소하게 살려고 가품을 샀다는 변명까지 교묘하게 덧붙여 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시작인 줄 미처 몰랐더니 이제와 돌이켜보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창밖에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더군요.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그 석연찮은 일이 있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지난번과 달리 한결 밝고 명랑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냐고 묻더니 민준이랑 같이 오랜만에 집에 들를 테니 맛있는 저녁이나 좀 해달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들 내외가 얼굴을 보러 온다는데 마다할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간의 불편했던 마음을 애써 지우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편치 않아 지난번 가방 일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자고 몇 번이고 다짐하며 아들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푹 익히고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잡채를 고명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죠. 저녁 6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려 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며느리는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 달려왔다며 살갑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오순도순 저녁을 먹는데 그간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눈짓을 보내자 민준이가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더니 이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면서 요즘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정이 무척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털어놓더군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리도 위태로워졌고 월급마저 삭감될 것 같다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그러려면 미천이 좀 필요하다면서요.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아담한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보낸 제게 그 돈은 결코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미로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문제는 제 통장에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다는 것이었고
제 재산의 대부분은 상가 건물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자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 본 방법이 있는데 어머니 명의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어요. 건물 시세가 3억 원은 좋게 되니 5천만 원 정도 대출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대출 이자는 당연히 자기들이 꼬박꼬박 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빚이라는 건 모르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그 건물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게 다가왔거든요.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아들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걱정 마세요. 사업만 잘 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금방 갚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아들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보니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알았다고 내일 당장 은행에 같이 가보자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제 대답에 민준이와 며느리는 정말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담보대출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무겁기만 했어요. 은행 직원이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며 여기에 서명을 하라고 했을 때 펜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괜찮다고 저희만 믿으시라고 금방 다 갚을 거라고 존댓말로 제 등을 다독여 주었고 저는 결국 그 서슬 퍼런 서류 위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대출금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온 바로 그날 오후 며느리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사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바로 보내야 한다며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은행에서 막 찾아온 두툼한 돈 뭉치를 아무런 의심 없이 며느리 손에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감사하다며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거금을 가져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준이에게서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저 아직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할 것인지, 어디에 가게를 차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한 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사업을 준비한다는 기색은커녕 퇴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어느 날 저는 예고 없이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전에는 없던 번쩍이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영화관 화면만 한 커다란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어요. 부엌 쪽을 흘깃 보니 냉장고며 세탁기까지 모두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죠. 제가 며느리에게 이게 다 뭐냐고 언제 이런 것들을 샀냐고 묻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둘러댔습니다. 전부 할부로 장만한 것이고 살림살이가 너무 낡아서 생활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라고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심장을 서늘하게 내리쳤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이라고 제 평생 재산을 담보 잡아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가 놓고
그 돈으로 이렇게 지방 가구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묻지 못했어요. 혹시 이번에도 제가 오해하는 것일까봐, 또다시 의심 많은 나쁜 시어머니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차나 한 잔 마시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설득하려면, 그리고 이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무언가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백화점 근처를 서성이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익숙하다는 듯 명품 가방을 고쳐 메고는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백화점 안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져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가가 차 번호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등록증에 찍힌 이름은 윤서아, 바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네 집에 다시 들렀다가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떨리는 마음으로 낮에 보았던 그 외제차의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서랍을 여는 순간 제 손에 잡힌 것은 빳빳한 종이 몇 장이었는데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윤서아 귀하라고 적힌 사채업자의 독촉장이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 쏟아져 나오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그 액수를 더해보니 자그마치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본 적도 없는 거대한 액수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이것이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민준이가 며느리와 함께 도착했고 저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혀놓고 오늘 제가 본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윤서아의 새 차와 그 안에서 발견한 사채 독촉장과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며 사업 자금이라며 받아간 그 5천만 원을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가 아니냐고, 나를 처음부터 속이고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더니 숨 넘어갈 듯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며느리를 부축하며 도리어 저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픈 사람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윤서아는 흐느끼며 그 독촉장들은 과거에 잠깐 사귀었던 나쁜 남자가 자기 명의를 도용해 멋대로 만든 빚이고 그 남자가 지금도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은 곧 있을 민준이 생일에 깜짝 선물로 주려고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라며 너무나도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죠. 제 아들 민준이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완전히 믿고는 오히려 저에게 왜 남의 차를 몰래 뒤지느냐며 그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아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엄마는 왜 자꾸 의심하냐며 화를 내는 아들 앞에서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제게 차갑고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혹시 노망이라도 드신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울고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매정하게 집을 나가버렸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 참담한 날 이후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준이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었죠. 시장에 나가 좌판에 앉아 있어도 일이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생선을 팔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윤서아의 그 눈물 어린 말이 전부 사실이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의심과 자책 사이를 오가며 제 정신은 너덜너덜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먼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급하게 지방 장례식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적어도 이틀 정도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야 마지못해 전화를 받더군요.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는 말을 건조하게 던지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목소리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꼬박 이틀 만에 녹초가 되어 서울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싸늘하고 이상한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제가 떠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았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서랍들이란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죠. 누군가 제 집을 속속들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깊숙한 곳에 소중히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도장함, 그 안에는 제 인감 도장과 함께 평생의 재산 목록 1호인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는데 그 함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고 윤서아의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미칠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저는 곧바로 등기소에 전화를 걸어 제 명의의 건물 등기 상태를 조회해달라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부탁했어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의 직원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건물 사흘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고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누구 명의로 넘어갔느냐고 다급하게 되묻자 직원은 확인해 보더니 윤서아라는 이름 석자를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집을 비운 바로 그 사이 며느리라는 작자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인생과도 같았던 그 건물을 통째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0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건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내가 자리를 비운단 사흘 만에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라는 작자가, 자식 같은 며느리가 제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곧바로 건물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제 건물이 혹시 매물로 나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부동산 사장은 잠시 확인해 보더니 이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건물 이미 이틀 전에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2억 3천만 원에 급매로 팔렸다고 새로운 주인이 이미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더군요. 2억 3천만 원. 시세가 3억 원을 훌쩍 넘는 건물을 그야말로 헐값에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윤서아가 그만큼 돈이 급했던 모양이었죠. 제 평생의 재산을 그렇게 휴지 조각처럼 팔아넘기고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그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경찰의 반응은 싸늘하고 무력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을 뿐더러 며느리가 인감도장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서류를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고 되물었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민사소송을 해보라는 원론적인 말만 남겼지만 이미 제3자에게 건물이 넘어간 상태라 되찾기는커녕 시간과 돈만 엄청나게 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덧붙였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서는데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들었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이제 끝장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시장 앞이었고 저만치의 어둠 속 제 좌판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기쁨과 슬픔 속에서 버티게 해준 바로 그 자리였죠. 저는 그 좌판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빗속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모은 내 모든 것이 죽은 남편에게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눈물로 했던 약속이 모두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통곡하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악독한 윤서아가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는데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윤서아, 내가 내 인생을 개걸스럽게 삼켰다면 나는 내 목구멍을 갈라서라도 내 것을 다시 끄집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빗속에서 울부짖으며 다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어리숙하고 순진했던 과거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옆가게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철웅 씨를 찾아갔습니다. 철웅 씨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반백이 되어버린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철웅 씨 앞에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며느리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일부터 건물을 통째로 빼앗기고 경찰서에서 문전박대당한 일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던 철웅 씨는 한참 동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돈 반드시 되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철웅 씨는 젊은 시절 사채업에 몸담았던 적이 있었고 그때 쌓아둔 어둠의 인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동원하면 윤서아가 숨겨둔 대포통장과 돈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복수할 수도 있다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죠. 불법적인 방법은 쓰고 싶지 않다고 망설이는 제게 철웅 씨는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되 다만 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철웅 씨는 그날부터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채업계 인맥을 통해 그 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포 통장을 알아낸 뒤 그 계좌들을 일제히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하여
지급 정지시키는 것으로 복수의 첫걸음을 뗐어요. 그 전화를 받던 순간 제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희망의 불길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처절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철웅 씨의 복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단번에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쥐를 구석으로 몰아가듯 서서히 조여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철웅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계좌가 꽁꽁 묶여버린 윤서아는 당장 써야 할 돈이 없어 크게 당황할 것이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급한 마음에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거라고요. 그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계좌가 묶인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철웅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서아가 묶인 돈을 풀기 위해 불법 브로커에게 접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돈 세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줄줄이 남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철웅 씨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그 여자가 브로커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와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불법적인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윤서아의 목을 조일 칼자루는 완벽하게 우리의 손에 들어온 셈이었죠. 철웅 씨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윤서아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뒷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 평생의 재산을 훔친 그 더러운 돈으로 강남의 상류층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고급 사교 모임에 나가고 비싼 회원권을 사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백화점 특별 고객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사치와 허영이 제가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철웅 씨는 그 사교 모임의 핵심 인물 몇몇에게 익명으로 제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어울리는 윤서아라는 여자는 사실 신분을 위조한 사기꾼이며 늙은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채 부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료 몇 가지를 슬쩍 흘렸죠. 그러자 윤서아를 둘러싸고 있던 화려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어요. 수십 명이 모인 사교 모임 대화방에서 윤서아가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따돌림이 변해갔어요. 함께 가기로 했던 골프 약속이 당일 아침 갑자기 취소되고 백화점에서 마주쳐도 다들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갔으며 급기야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돈줄은 막혔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신분과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윤서아는 아마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철웅 씨가 노린 것은 바로 이 타이밍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절박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야말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달콤한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철웅 씨는 며칠에 걸쳐 완벽한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의 재벌 2세 투자 전문가로 위장하기 위해 고급 맞춤 양복을 빼입고 그럴듯한 가짜 명함과 위조된 이력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윤서아가 무너진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혼자 자주 찾는다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던 윤서아도 철웅 씨가 늘어놓는 화려한 경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점점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웅 씨는 윤서아의 절박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슬쩍 미끼를 던졌어요. 요즘 금융당국의 감시가 심해져서 이유 없이 계좌가 묶이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귀띔했죠. 단기간에 지금 겪고 있는 손실을 모두 메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투자 상품이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아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철웅 씨는 말했습니다. 돈에 굶주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빛이었다고요. 하지만 철웅 씨는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윤서아의 욕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투자 상품은 자신과 같은 최상위 특별 고객들만 극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일반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윤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자신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끼고 싶다며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더군요. 철웅 씨는 아주 오랫동안 마지못한 척하다가 윤서아의 절박한 사정이 안타까워서 특별히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며 최종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최상위 특별 고객들만을 위한 비공개 투자 설명회에 초대해 주겠다고요. 그 여자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인생 역전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묶여있던 계좌를 풀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야말로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연락했던 사설업체에 더 큰 수수료를 약속하고 위험천만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쳤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철웅 씨의 정보망을 통해 고스란히 새로운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설명회 이틀 전 철웅 씨가 저를 찾아와 최종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특별 고객 투자 설명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윤서아 한 사람만을 위한 거대한 함정이라고요. 그 여자를 가장 동경하는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다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모든 범죄가 폭로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윤서아가 제게 안겨주었던 그 참담한 고통과 절망을 이제 그 여자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똑같이 아니 몇 배는 더 처참하게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철웅 씨는 윤서아가 꿈에도 그리던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설명회 장소로 섭외했고 경찰에도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당일 현장 출동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등 혐의가 명백하여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는 확답까지 받아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설명회 전날 밤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창밖의 밝은 달을 보며 내일 펼쳐질 복수의 장면을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드디어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아,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그 심판의 날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화려함에 숨이 턱 막힐 뻔했습니다. 천장에서부터 거대하게 내려온 수정 샹들리에가 사방에 눈부신 빛을 뿌려대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는 광활한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것이 마치 꿈속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이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압감에 주눅이 들 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제 발 아래 둘 날이었으니까요. 로비 한가운데서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철웅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허름한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순간 알아보지 못할 뻔했죠. 철웅 씨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윤서아는 이미 연회장에 도착해서 한껏 들떠 있고 경찰들도 약속된 장소에 모두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승강기를 타고 20층 연회장으로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세워진 특별 고객 투자 설명회라는 고급스러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글자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이 새삼실감 나더군요. 철웅 씨는 연회장 문 앞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잠시만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윤서아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면 그때 맞춰 들어가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속삭였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분하고 고요했어요. 잠시 후 연회장 안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마이크를 잡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윤서아의 목소리였죠. 철웅 씨가 제게 눈짓을 보냈고 저는 마지막으로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육중한 문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0여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사람들이 모두 앞쪽 단상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상 한가운데에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샀을 하얀 투피스에 영롱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완벽하게 꾸민 머리를 한 채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앙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제 인기척과 어울리지 않는 발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이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회장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나타난 제 남루한 시장 옷차림이 얼마나 기괴하고 충격적으로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단상에 가까워질수록 제 존재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윤서아의 얼굴이 시야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발표에 열중하던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윤서아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과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커다란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으며 마이크를 쥔 하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뭐라 이어가려던 말이 목에 걸린 듯 그 여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단상 옆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미리 준비해온 저장 장치를 화면과 연결된 노트북에 망설임 없이 꽂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수많은 파일 목록이 나타나자 그제야 연회장 안이 본격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가장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윤서아가 제게 시아버님 재기를 깨뜨렸다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냈던 그날의 통화 녹취록이었어요. 윤서아의 강교한 목소리와 저의 순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리둥절함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점차 경악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죠. 저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인감을 도용하여
상가 건물을 몰래 팔아치우기 위해 위조했던 각종 서류들이었어요. 제 필체와 똑같이 위조된 서명, 몰래 찍힌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화면을 가득 채우자 연 회장은 이제 노골적인 탄식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대기 시작했죠. 자신들이 거액을 투자하려던 회사의 대표가 실은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파일은 윤서아가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았던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문자 메시지들이었고, 네 번째 파일은 제 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대포통장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일은 계좌가 묶이자 돈 세탁을 하기 위해 불법 업체와 접촉했던 통화 오금 파일이었죠. 그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연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어붙은 윤서아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아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저는 윤서아의 귓가에 몸을 숙여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똑똑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꿈꾸고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세상,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신기루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아의 얼굴이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뒤쪽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고 몇몇은 박수까지 치기 시작했죠. 한 경찰관이 단상으로 올라와 윤서아 앞에 섰습니다. 윤서아 씨 맞습니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은색 수갑이 윤서아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졌어요. 윤서아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애원과 절망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탐낸 것은 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으로 그 값을 치러라. 윤서아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사정이 있었다고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 처절한 외침은 육중한 연 회장 문이 닫히면서 메아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제 길고 긴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윤서아가 구속되고 모든 소란이 잦아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변함없이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야윈 얼굴의 아들 민준이가 서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퀭하게 들어간 눈에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흙먼지 가득한 시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엄마를 의심하고 윤서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가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아프게 들려왔어요.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저 무릎 꿇은 아들의 정수리를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고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마음속에서 정이라는 것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듯 공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말없이 좌판, 뒤로 돌아가 보온병에 담아온 식은 밥을 그릇에 담고
김치 몇 조각을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민준이 앞에 그 밥그릇을 내려놓고는 딱 한마디 했죠. 일어나서 먹어라. 바닥이 차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저를 부르다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좌판으로 돌아와 등을 보인 채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척이 들리더니 밥그릇을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서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고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완전한 끊어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어둠을 뚫고 시장으로 향했고 좌판에 물건을 펼치고 손님을 맞이했죠. 윤서아가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철웅 씨에게 전해 들었을 때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그저 제게 남은 것은 다음 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일어나 나와야 할 이 좌판뿐이라는 사실만이 선명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돈도 심지어 아들마저도 잃었으니까요. 남은 것이라고는 이 낡은 좌판과 제 2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처음부터 이 좌판 하나와 맨손으로 시작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지만 제게는 아직 일할 힘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매일 아침 좌판을 펼치고 저녁에 정리하는 그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반복했죠. 거창한 복수의 승리도 화려한 인생 역전도 아닌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싱싱한 생선을 팔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재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아 제 발로 서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더는 누구의 어미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박정숙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저는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잿더미 위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한 송이 들꽃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